혹시 기억나시나요? 새벽 5시에 울려 퍼지던 동네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서 펌프질로 물을 길어 세수하던 그 시절을.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만 봐도 아, 저 집도 밥 짓는구나 알 수 있었던 정 많던 시절 말입니다. 길을 걸으면 반드시 아는 얼굴 하나씩은 마주쳤고 전화 한 통 걸려오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되던 그때. 오늘은 그 시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다시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아이고 맞다 맞아 하며 절로 미소가 지어지실 겁니다. 정이 넘쳤던 골목길 풍경.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 동네는 참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들이 마당 한켠에서 빨래판에 비누칠하며 빨래하는 소리, 우물가에서 두레박 끌어올리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집집마다 대문이 낮아서 어머니, 집에 계세요? 하고 목청 높여 부르면 어서 오너라 하고 대답이 금세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자물쇠,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도둑이 있어도 훔쳐갈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박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일 아침 6시면 골목을 빗자루로 쓸어주셨어요. 본인 집 앞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를 말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소금을 뿌려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분이 한 분만 있어도 동네 전체가 살맛났죠. 박씨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홀로 사셨지만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어머니들은 할머니가 반찬이 떨어지셨을까 싶어 간 만든 나물이나 찌개를 가져다 드렸고 아이들은 할머니 하고 먼저 달려가 안기곤 했죠. 할머니의 빗자루질은 단순히 길을 깨끗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주는 마음의 빗자루였어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여름이면 아이들이 할머니 집 마당에 핀 봉숭아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여 드렸고 가을이면 수확한 밤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동네 김씨 아저씨는 자전거 수리점을 하셨는데 아이들 자전거가 고장나면 돈은 나중에 줘도 돼 하며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작 돈을 가져다 주면 아이고 이런 건 뭐 하며 받지 않으려 하셨죠. 김씨 아저씨의 수리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이었어요. 아저씨는 자전거를 고쳐주면서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셨고 가끔은 시원한 수돗물을 한 잔씩 따라주시기도 했죠.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나거나 체인이 빠져 울상이 된 아이들은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면 늘 웃는 얼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멀리까지 놀러 가는 것을 보며 자전거는 다리의 연장선이야. 조심해서 멀리까지 가렴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골목 어귀에는 구멍가게가 하나씩 있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가게에는 별사탕, 쫄쫄이, 새우깡이 유리병에 담겨 있었고 외상장부에는 온 동네 사람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가게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가장들이 할머니, 담배 한 갑만 하고 외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급하게 라면 하나가 필요한 날, 소주 한 병이 필요한 날, 그 가게는 마치 동네 사람들의 심야 편의점 역할을 했습니다. 온 마을 하나가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단지 부모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가 바로 그랬어요. 남의 집 아이라도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꾸짖어 주셨고 착한 일 하면 칭찬해 주셨죠. 진짜 온 동네가 하나의 큰 가족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 어머니들에게
아줌마가 아닌 고모나 이모로 불렀고 이웃집 아버지들은 아저씨가 아닌 삼촌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고모, 배고파요 하고 말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을에 한 그릇의 밥이나 김치 한 조각을 얻어먹을 수 있었죠. 한 아이의 성공은 온 동네의 경사였고, 한 아이의 실패는 온 동네의 슬픔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소중했던 물건들, 그 시절 우리 집에 있던 물건들, 지금 보면 참 소박했지만 당시로서는 보물 같았습니다. 다이얼 전화기의 추억.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 하나가 거실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울리면 온 가족이 동시에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누구 전화일까?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말이에요. 숫자 하나하나 돌릴 때 나는 딸각딸각 소리가 지금도 귀에 서네요. 6번이나 9번 같이 멀리 있는 숫자를 돌릴 때는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죠. 잘못 돌리면 처음부터 다시. 지금처럼 다시 걸기 버튼 같은 건 없었거든요. 친구와 전화 통화하다 보면 어머니가 옆에서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 하며 손짓하셨어요. 그때는 시내 통화도 돈이 들어서 3분 이상 통화하면 추가 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로는 꼭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죠. 가족 중에 누군가 장거리 전화를 받을 때는 온 가족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지내지? 아프지 말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의 안부가 실렸고,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여운이 남아 있었죠. 그 시절 전화는 소통의 도구이기 이전에 가족의 안녕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라디오가 있는 풍경.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진공관 라디오. 전원을 켜면 치지직 소음과 함께 서서히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엔 아침마당, 저녁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었죠. 라디오는 그 시절 세상과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일기예보, 뉴스, 드라마, 음악, 모든 정보와 즐거움이 그 작은 상자에서 흘러나왔죠.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 것은 그 어떤 고급 문화 생활보다도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면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전국 노래 자랑을 들었어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의 사연과 노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특히 할머니는 트로트가 나오면 어깨를 들썩이며 따라 부르셨어요. 라디오는 그 자체로 가족의 공동체였어요. 모두가 함께 웃고 울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죠. 라디오는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온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했어요. 흑백 TV의 등장.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흑백 TV가 들어온 건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 집에는 저녁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TV를 보려면 이웃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고, TV 앞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바닥에 앉거나 서서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TV 화면이 잘 안 나올 때면 누군가 안테나를 잡고 이리저리 돌렸고, 지금 좋아 하고 외치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죠. 토요일 밤 8시 수사반장이 시작되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TV 앞에 모여 앉아 범인을 찾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수사반장이 끝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놈은 처음부터 눈빛이 이상했어. 아니야, 난 저 사람이 범인일 줄 알았어. 하는 이야기 소리가 밤늦도록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TV가 없던 시절에는 영화관이 유일한 문화생활이었지만
TV가 등장하면서 동네가 하나의 작은 극장이 되었죠. 흑백 TV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소박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명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라디오 하나, TV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소박한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는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오히려 물건 하나하나에 더 깊은 의미와 이야기가 담겼죠.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었고, 흑백 TV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이웃과의 우정을 엮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계절마다 달랐던 생활 풍경. 봄이 오면 동네 냇가에 버들강아지가 돋고 개나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꽃을 꺾어다가 교실에 꽂아두곤 했죠. 겨울 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봄이 오면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자연이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춘분이 지나면 할머니들이 쑥을 캐러 나가셨어요. 쑥 캐는 손이 약손이라며 새벽 일찍 바구니 들고 뒷산으로 가셨죠. 그 쑥으로 쑥떡, 쑥국을 끓여주셨는데 봄 냄새가 그대로 났습니다. 할머니가 쑥을 캐는 동안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서 칡뿌리를 캐거나 산나물을 뜯으며 놀았습니다. 그 시절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자연과 교감하고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쑥떡 하나를 나눠 먹으며 올해도 건강하자고 덕담을 주고받는 풍경은 그 시절의 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름이면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저녁을 먹었어요. 모기장 안에서 자던 기억,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며 더위를 식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여름밤 평상에 누워 하늘의 별을 세거나 으스스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모기향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여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죠. 장마철이면 마당 한가운데 큰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그 웅덩이에서 종이배를 띄우고 놀았죠. 비가 그치면 청개구리 소리가 밤새 들렸고 그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잠들곤 했어요. 종이배는 비록 작은 배였지만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는 거대한 항해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웅덩이를 건너 세상의 끝까지 가는 모험을 꿈꾸며 아이들은 흠뻑 젖은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놀았죠. 여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계절이었습니다. 가을이면 온 동네가 추수 때문에 분주했어요. 논두렁의 벼가 황금빛으로 익으면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벼를 베었죠. 땀 흘려 일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밤에는 햅쌀로 지은 밥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감사함을 나누었죠. 추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품앗이를 했어요. 이 집 일 도와주고 저 집 일 도와주고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서로 일손을 보태주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죠. 일이 끝나면 막걸리 한 잔에 파전을 부쳐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어요. 품앗이는 단순히 노동력을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사회보다도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고 온 가족이 방 안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발을 넣고 앉아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엿을 먹는 것은 겨울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죠. 김장하는 날이면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새벽부터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젓갈, 파, 마늘을 준비했죠. 이웃집 할머니들이 모여 김장을 도와주고 점심엔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김장이 끝나면 김치독에 담가 땅에 묻어두었죠. 김장은 단순한 겨울 준비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서로의 김장 솜씨를 칭찬하고 올해 김치가 잘 될지 걱정하며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함께 담그는 그 모습은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도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지혜다. 윤동주 시인. 윤동주가 별해는 밤 같은 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시절 우리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삶 속에서 각각의 아름다움을 찾으며 살았죠. 봄의 설렘, 여름의 역동성, 가을의 풍요로움, 겨울의 따뜻함.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먹거리와 정성, 집밥의 진짜 맛. 그때는 배달 음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죠. 가마솥에 지은 쌀밥, 장독대에서 퍼온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직접 담근 김치. 모든 음식이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맛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깊고 풍요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으시던 기억이 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는 숭늉으로 끓여 식혜 대신 마셨어요. 누룽지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간식이었고 어른들에게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랑의 밥상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학교 앞에서 파는 붕어빵, 호떡, 풀빵이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10원, 20원이면 뜨끈뜨끈한 간식 하나를 살 수 있었죠. 특히 풀빵 안에 들어있던 팥소의 달콤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붕어빵을 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을 손에 쥐고 호호 불어 먹던 그 순간의 따뜻함은 단순히 붕어빵의 온도만이 아니었죠. 여름이면 동네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아이스 캐키 하고 외쳤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집에서 돈을 가져와 우르르 몰려들었죠. 쌍쌍바, 월드컵, 탱크보이. 50원이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줘도 돼 하며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셨고 아이들은 다음날 꼭 돈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는 여름의 산타클로스와도 같았어요. 추석이면 온 가족이 며칠 전부터 송편을 빚었어요. 할머니는 솜씨 좋게 송편을 빚으시고 어머니는 소를 만드시고 우리는 송편 끝을 예쁘게 오므리는 일을 도왔죠. 송편을 찔 때 나는 솔잎 냄새, 그리고 완성된 송편의 부드러운 맛은 명절의 참맛이었어요. 송편을 빚으며 누가 예쁜 송편을 만드는지 내기를 하기도 했고 송편 속에 동전을 넣고 누가 찾는지 재미있는 놀이도 했죠. 명절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함께 빚어지는 소중한 문화였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마음을 담아라.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다. 프랑스 요리사 에스코피에, 미슐랭 가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스코피에의 말처럼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시절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죠. 따뜻한 밥 한 그릇, 구수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은 그 시절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놀이와 문화, 그리고 정을 나누던 방법. 골목길 놀이의 추억. 준비물이라곤 돌멩이 몇 개, 종이 한 장이면 충분했던 그 시절 놀이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죠. 딱지치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이런 놀이들은 도구가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딱지치기는 우유갑이나 담배갑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두꺼울수록 잘 이겼죠.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이기면 딱지를 가져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누가 가장 멋진 딱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도 하고 졌을 때는 아쉬움에 울기도 했습니다. 놀이는 경쟁이기도 했지만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름밤이면 골목에서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를 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뿐이라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 숨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죠. 밤늦도록 놀다가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하고 부르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늦도록 놀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아이들을 지켜보는 큰 울타리였기 때문이죠. 전화가 귀하던 시절,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었어요. 편지 한 통을 쓰기 위해 며칠 동안 고민하고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 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군대 간 형에게서 온 편지를 받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읽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 집 걱정 말라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에서 형의 마음이 느껴졌죠. 답장을 쓸 때는 온 가족의 안부를 빠짐없이 전했어요. 편지는 군대에 있는 형과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그 끈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그리움을 확인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과 편지를 읽는 기쁨은 그 시절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사 오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이사 오셨다면서요? 힘드셨겠어요? 하며 콩나물 한 봉지라도 들고 갔죠. 그러면 이사 온 집에서는 고맙습니다 하며 차 한 잔 대접하며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이사 온 집이 이사를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웃들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이웃과 정을 쌓았죠. 이웃은 단순한 옆집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가장 순수한 언어다. 프리드리히 프레벨,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벨의 말처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익힙니다. 그 시절 골목에서 했던 놀이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협동하는 법, 양보하는 법, 그리고 경쟁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때의 일상 소박했지만 풍요로웠던 삶. 장 보러 가던 기억. 장 보러 갈 때는 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5일장에 갔어요. 2일, 7일에 서는 우리 동네 장터는 그야말로 축제 같았죠. 채소 파는 할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그릇 파는 아주머니. 저마다 목소리 높여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값도 흥정으로 정했고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하면 덤도 챙겨주셨죠.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나누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었죠. 갓 만든 떡을 맛보거나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먹으며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욕탕 가던 날, 우리 집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때밀이 아저씨가 계시는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시면 아이고 시원해 하며 한 주의 피로가 다 풀렸죠. 목욕탕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도 했어요. 목욕탕은 몸의 때뿐만 아니라 마음의 때까지 씻어내는 곳이었습니다. 탕 속에 몸을 담그고 앉아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우리 아들 대학은 갈 수 있으려나 하는 고민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계절 행사들. 정월대 보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달집을 태웠어요. 아이들은 깡통에 구멍을 뚫어 불을 담고 달집 태우자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죠. 어른들은 한 해의 소원을 빌며 달을 바라보셨고 오곡밥과 나물을 나누어 먹었어요. 달집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계절 행사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희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시절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죠. 그게 바로 존재의 행복이었어요.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 도우며 살던 품앗이 정신. 농번기면 오늘은 김씨네, 내일은 이씨네 하며 서로 일손을 도왔어요. 품앗이라고 불렀던 이 전통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였죠. 내가 힘들 때 남이 도와주고 남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품앗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우더른을 공경하는 마음. 길에서 동네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 어른들도 그래, 학교 잘 다니고 있니? 하며 다정하게 물어보셨죠. 어른 말씀에는 절대 말대꾸하지 않았고 어른이 지나가시면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우서른에 대한 공경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직과 신의를 지키던 마음.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도 꼬박꼬박 계산했어요. 할머니, 지난주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하면 할머니도 아이고 급하지 않은데 뭘?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죠.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동네에서 외면받았어요. 신뢰는 그 시절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고 사람은 그 행위로 알려진다. 성경 마태복음. 이 말씀처럼 그 시절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줬어요. 거창한 말은 없어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품을 드러냈죠. 진정한 인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 시절 사람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절이 주는 오늘날의 의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면 그때가 뭐가 좋았냐? 가난했는데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죠. 하지만
그 시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풍부했어요. 이웃 간의 정, 가족의 화목, 계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부유함보다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어디든 연결되지만 정작 옆집 사람과는 인사도 안 하고 살죠. 그 시절에는 전화 한 통 걸기도 어려웠지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은 충분했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관계는 오히려 멀어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웃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 속의 알림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때는 꿈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었죠. 지금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 당연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시절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고 현재는 우리를 시험하며 미래는 우리를 기다린다. 에드워드 기번. 로마 제국의 역사를 쓴 기본의 말처럼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스승이에요. 그 시절의 경험과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과거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기며 현재를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그래, 그때 그랬지 하며 추억에 잠기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땐 참 좋았는데 하며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요. 그 시절의 삶은 재미라는 잣대로 평가하기엔 너무나 깊고 진지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고 공동체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이 무조건 좋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도 어려움은 많았어요. 가난도 했고 불편한 것도 많았죠. 다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힐링,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알고 보니 작은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갓 지은 밥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는 행복, 빗자루로 동네를 쓸어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느끼는 소박한 감동, 이웃집 아이와 딱지치기를 하며 느끼는 승리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소확행이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의미를 채워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행복을 찾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 시절의 기억은 사진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진은 순간을 담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 순간의 감정과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남들과의 비교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를 보며 행복을 쫓죠. 하지만 그 시절에 우리는 누가 더 행복한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죠. 한 가족의 기쁨은 온 동네의 기쁨이었고 한 사람의 슬픔은 온 동네의 슬픔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말처럼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 시절의 우리처럼 gat핀 꽃 한 송이,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 끼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현대 사회와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요즘은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요. 혼밥, 혼술, 혼영.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편리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에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밥 한 그릇을 차려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것이 당연했고, 밥 먹다 말고 옆집에 들러 밥 한 숟가락 얻어먹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혼자가 아닌 함께가 당연했던 그 시절의 따뜻함이 그리워집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그 시절에는 친구라는 단어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함께 뛰어놀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곁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디지털 공간이 아닌 현실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 시절에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남을 이기기 위해 애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죠. 그 시절의 경쟁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죠. 이웃을 돕기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그 시절의 경쟁이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 이 속담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편했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분명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추억을 일깨우고 그 추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웃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낸 정의라는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은 대문마다 CCTV가 달려있고 현관문에는 2중 3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굳게 닫힌 문 대신 항상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의 따뜻한 열린 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된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의 삶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라, 시대가 변했는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요. 그 시절에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조지 산타야나.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따뜻했던 정, 소박한 행복,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시다.